이번 시간에는 의식주와 진화라는 큰 제목 속에 불의 이용과 그릇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생물학적인 간에 약간 인문학적인 내용을 집어넣어 이번 시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주와 진화,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불의 이용, 인간이 불을 이용하면서 어떤 형태로 변해갔는지, 우리의 몸이나 여러 가지 생활 현상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배울 것입니다. 그릇의 역사, 그릇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농업의 발명, 인간이 한 10,000년 전서부터 농업이라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의 발명, 바늘을 만들면서 그걸 발명하면서 우리의 삶은 또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집의 소유, 집을 소유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우선 불의 이용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강 구조를 보면, 입의 구조를 보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먹는데 그리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여러 다른 챕터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우리는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음식을 요리, 불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익혀 먹었기 때문에 그리 되었습니다. 입도 작아지게 됐고 많은 치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원동력으로 불이 작용한 셈이지요. 불로 요리한 여러 가지 음식이 그 식생활 패턴이 우리의 몸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불의 흔적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언제서부터 불을 우리가 다루었을까라는 것이죠. 불의 흔적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불을 썼다는 상황은, 불을 썼다는 건 사실은 실제로 불과 함께 사라지는 셈이라는 것이죠. 고기를 생각해 보시면 뼈를 태우지 않고도 우리는 쉽게 고기를 익혀 먹을 수 있습니다. 남겨진 뼈가 불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채소는 볼 것도 없죠. 구웠으면, 요리했으면 우리는 흔적도 없이 그 채소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사용했던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먹이의 위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리를 해서 먹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정말 바꾸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갈라파고스의 핀치라는 것, 이런저런 형태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가뭄으로 먹이가 부족해지자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을 수 있도록 부리가 크게 변했습니다. 이런 기후에 나타난 이런 씨앗을 먹기 위해 이런 형태의 부리가 되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부리를 가진 핀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먹이의 형태가 부리의 모습을 바꾸었으니 불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고 난 다음에의 우리의 여러 가지 형태는 같을 리가 없겠죠. 침팬지와 고릴라 배우셨던 대로입니다. 침팬지는 잡식이고 고릴라는 채식 동물입니다. 입만 먹고도 살 수 있다 없다는 사소한 식습관의 차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태학적으로는 소화기관의 길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쓰는 치아의 형태라든가 전혀 다른 형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채식, 육식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 동물의 구조는 전혀 다른 방향, 그 동물의 성격은 전혀 다른 동물로 만들어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불의 기능을 다시 또 더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우리가 먹고 있는 식물 중에 거의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녹말, 전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것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젤라틴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많은 중국 음식, 뭐 탕수육, 짜장면 모두 다 걸쭉한 형태이죠. 전분이 열 에너지를 머금으면,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젤라틴처럼 끈적끈적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콜라겐이라고 그러는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젤리 형태로 바뀌어 가게 되지요. 질긴 섬유질, 육질, 우리가 보통 먹는 고기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열 처리하게 되면 부드럽고 연한 형태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을 이용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전반적으로는 좀 부드러워지는 것 같죠? 덜 씹어도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씹고 소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소프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씹기도 쉽지만 소화효소의 기능도, 소화효소가 해야 될 일을 미리 해준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소화 시간이 밥을 먹는 시간도 짧아지고 소화를 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에너지도 덜 드는 셈이지요.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쉽게 흡수할 수 있으니 흡수율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효율을 높이고 나면 궁극적으로는 그 효율을 높은 것은 우리에게 아마 여러 장기에 분포하면서 많이 공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급된 다음에 결과물을 한번 보실까요? 침팬지의 뇌 크기에 비해서 인간의 뇌 크기는 2.4, 거의 2배 이상 큰 것 같죠? 뇌의 무게는 몸무게 2%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뇌가 우리가 전체 쓰는 에너지의 20%를 쓰게 되었습니다. 커지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퍼센트가 자꾸 올라가겠죠. 소화기관의 무게는 요리를 통해서 잘 이미 소화효소가 해야 될 소화기관의 운동이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해서 밀어넣기 때문에 길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장류의 60%밖에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고릴라는 뇌가 9%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는군요. 인간보다는 훨씬 덜 쓰는 것 같죠? 불을 이용한 요리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준 셈이 되는 것이죠. 살균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던 그랬던 거 기억하시나요? 불이 바로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식사 후에 여가를 다른 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식사 시간이 짧으니까 남는 시간에 우리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효율성 증가로 얻은 여분의 에너지를 용량이 큰 뇌를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 보면 새로운 요리는 새로운 천체보다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요리 그러면 요리 그러면 조금 쉽게 그냥 하대하듯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위기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이분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요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복잡한 사회적 행동, 오른쪽에 적혀 있는 저런 것들이 모두 다 문명 사회를 대변하고 있는 행동이나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언어나 문명 사회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불로 요리하기,
말씀드렸던 대로 요리를 통해서 식사 시간을 줄이고 흡수하는 효율도 높이고 큰 뇌를 만들고 바로 인간 뇌 발달의 원동력이 불로 요리한 결과물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당히 의미 있는 불의 기능이었습니다. 외부 미생물이나 독소의 침투를 차단해 준다는 것이 불의 중요한 기능이고, 실제로는 이 외부 미생물이나 독소의 침투를 차단해 주는, 열을 가하니까 상당히 저런 기능을 차단해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요. 덜 열 에너지를 가하거나 아니면 가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 오레가노,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소스, 양념 인셈이죠. 인간이 쓰고 있는 많은 양념은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는 미생물 억제 효과는 실제로 고기에 양념을 추가하고 있는 개수가 지금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에어리가 어디냐에 따라 다를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인도에서 고기 양념을 할 때 거의 10가지 이상의 형태를 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은 양념의 개수를 많이 양념을 넣는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좀 추운 지방인 노르웨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고기에 2-3가지 정도, 기껏해야 소금이나 후추 이 정도면 아마 양념이 끝날 것입니다. 따뜻한 지방, 고기가 잘 상하는 지방에 넣고 있는 양념의 개수가 전 추운 지방보다 좀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이 양파, 마늘, 오레가노가 미생물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리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채소보다 고기의 양념을 더 첨가하는 것도 쉽게 상하는 고기에 채소보다는 좀 더 많은 양념을 가야 된다. 이런 등으로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에 의한 지식으로 우리는 이 형태를 습득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운 지방에서는 잘 상하고 그때 얼떨결에 양념을 넣어보니 덜 상하거나 아니면 먹을만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경험이 후예들에게 점점 전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경험으로 먹게 되는 음식 한 가지를 한번 알아볼까요? 알코올의 유래입니다. 2400만 년 전부터 이렇게 영장류는 열매를 먹어왔습니다. 인간도 그 이후에 이렇게 동참해서 아주 잘 익은 정말 고농도의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열매의 향기는 익은 정도를 나타냅니다. 아주 잘 익으면 정말 향이 좋지요. 실제로 익는 정도가 점점 깊어진다고 그럴까요? 점점 더 익으면 이게 달다 못해 약간 알코올 성분을 갖게 되고, 다시 말하면 잘 익은 열매는 당분이나 알코올이 많이 들어있게 됩니다. 당분에서 알코올 발효를 이제 해서 알코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음주 습관은 잘 익은 열매를 먹었던 것에 대한 먼 옛날 기억의 향수가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머리가 좋아야 지금 말씀드렸던 잘 익은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기억해야 그래야 열매를 취할 수 있겠죠. 머리 나쁜 보통의 네발 짐승들은 거의 풀 먹고 있는 것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풀만 먹고 있죠. 그러나 말씀드렸던 유인원이나 원숭이 사람의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열린다라는 정확한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잘 익은 것이 조금 더 잘 익으면 알코올로 되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주 습관을 만들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의 역사를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인간에게 그릇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그릇의 역사가 두 번째 코드입니다. 그릇의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실제로는 9,000년 전에 아래쪽을 보실까요? 세아렌댕 동굴에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농경과 함께 그릇의 역사가 시작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년 전서부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한 9,000년 전에 이란에서 처음 이 그릇이라고 하는 형태의 유물을 발견하고 인간이 적어도 한 9,000년 전서부터 그릇이라는 걸 사용했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한 2만 년 전에 맨 위로 올라가실까요? 중국 지양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아렌댕 동굴에서 도자기 조각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최초의 그릇이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사이언스라는 논문집에 실렸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볼까요?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시대에도 농경 이전이죠. 용기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셈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으면서 예를 들어 쌀이나 밀을 얻었다 그러면 그릇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곡물을 넣어놨을 거다라고 추정하여 발견된 것이 9,000년 전이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다가 2만 년 전에 중국의 저 동굴에서 또다시 유물이 나오면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 전에서부터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논문을 한번 볼까요? 사이언스의 이런 형태로 2만 년 전에 바로 중국의 저 세아렌댕 동굴에서 처음 이 그릇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논문을 쓴 거죠. 이 사이언스 논문에 그 논문이 실렸었습니다. 그릇의 기능을 한번 볼까요? 도대체 그릇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그릇의 역사까지 말하나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그릇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를 나누어 그릇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유고를 보면 이가 모두 빠진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는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웠다고 하죠. 그리고 굽지 않았더라도 하여튼 이런저런 형태로 동물을 잡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런저런 곡식도 채집을 통해서 과일도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었겠죠. 먹기 위해서 잡아서 아니면 채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고기나 과일은 무용지물입니다. 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그릇이라는 것을 사용하기 전에는 이가 빠진 사람은 살 수 없고 지금 얼룩말 뒷다리에 차서 꽝 하고 사자의 송곳니가 부러지면 그 사자는 일단 살기가 어렵습니다. 잡거나 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듯 인간도 이가 빠지면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릇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밑에 불을 놓고 그릇을 위에다 올려놓고 고기를 넣고 끓였습니다. 물을 넣고 끓였죠. 설렁탕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즙을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육수를 마시면 이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게 되겠죠. 씹지 않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게 됐고 이가 없는 성인 유고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릇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죠. 실제로 포크를 생각하다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릇 덕에 우리는 수명을 연장한 셈입니다. 의식주와 진화 중에 지금 불의 기능이나 그릇의 역사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몸 구조나 여러 가지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두 가지였던 것 같죠? 불이나 그릇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릇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 그릇을 발견한 이때의 우리 조상보다 우리는 훨씬 오래 살고 있는데 그릇 이후에 우리는 또 치과 선생님한테 임플란트를 하고 있죠. 그릇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치과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